타이프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아침 식사 후 에이헵은 평소처럼 캐빈 계단을 올라 갑판에 나갔다. 보통의 선장들이 그 시간에 걷는 것처럼 에이헤브도 시골 신사들이 아침 식사 후 정원에서 몇 번 걷는 것과 비슷하게 그 시간에 걷곤 했다. 그가 자신이 익숙한 갑판 위를 돌아다니며 걷는 동안 그 발걸음은 지지락적인 볼처럼 특유의 자국을 남겼다. 그의 발자국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이한 흔적들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깨어있고 쉼없이 걸어가는 그의 생각이 남긴 발자국 같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그 자국은 더 깊어 보였다. 에이헤브는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마치 그의 생각이 그가 가는 방향대로 회전하고 그가 걸을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듯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그 생각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갑자기 그는 난간 옆에 멈추었다. 그리고 그의 뼈로 된 다리를 구멍에 넣고 한 손으로 밧줄을 움켜잡으며 스터벅에게 모두 모이라고 명령했다. 뭐라고? 라고 동료들이 놀라며 말했다. 보통 이런 명령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내리지 않는다. 모두 모아라. 이헵은 다시 말했다. 선원들이 모두 모이자 그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하늘처럼 보였다. 에이헵은 난간을 잠깐 둘러보고 그 후 눈을 선원들 사이에 빠르게 던지며 자신이 있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갑판 위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약간 눌러쓰고 계속해서 걸었다. 선원들이 궁금해하며 속삭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스톱은 플래스크에게 속삭였다. 에이헵이 그들을 모은 이유는 아마 어떤 특별한 걸음걸이 기술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겠지.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에이헵은 격렬하게 멈추고 외쳤다. 너희는 고래를 봤을 때 무엇을 하느냐? 선원들. 고래를 보고 소리 지른다. 여러 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다. 에이헤브는 그의 목소리에 격렬한 승인을 담아 외쳤다. 그들의 대답에 생동감이 넘쳤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선원들. 내려서 쫓아간다.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냐? 선원들. 죽은 고래 아니면 부서진대. 에이헤브는 그들의 대답에 더욱 신나고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원들은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다시 신나게 대답했다. 그런 다음 에이헤브는 또 다시 한 발을 뒤로 돌리며 한 손을 밧줄에 꽉 움켜잡고 이들에 대해 말을 계속 이어갔다. 너희는 이제까지 내가 하얀 고래에 대해 명령하는 걸 들었지? 보라, 이 스페인 금화 한 조각을 보라. 그는 햇빛에 반짝이는 밝은 금화 하나를 들며 말했다. 이것은 16달러짜리 동전이다. 보이느냐? 스터벅, 저기 쇠망치 좀 가져다줘. 스터벅이 망치를 가져오는 동안 에이헤브는 말없이 금화를 자켓 끝자락에 문질렀다. 마치 그것을 더 반짝이게 하려는 듯 그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허밍을 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내부 생명력이 돌아가는 기계적인 허밍처럼 들렸다. 스터벅이 망치를 건네자 에이헵은 그것을 들고 메인 마스트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금화를 들고 다른 손에는 망치를 높이 들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든지 나에게 하얀 고래를 가져오면 그 고래는 주름진 이마와 구부러진 턱을 가진 고래일 것이다. 누구든지 그 고래를 가져오면 이 금화를 줄 것이다. 나의 친구들. 선원들이 환호하며 타르폴린을 흔들며 그 행위를 맞이했다. 그것은 하얀 고래다. 에이헤브는 외치며 말했다. 하얀 고래, 눈을 크게 떠서 보라. 선원들. 하얀 물이 보이면 소리 지르라. 거품 하나라도 보이면 소리 지르라. 그동안 타시테고, 다구,
그리고 크휘지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강렬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주름진 이마와 구부러진 턱을 언급하자 그들은 마치 각자 특정한 기억에 의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에이헤브 선장, 타시테고가 말했다. 그 하얀 고래는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모비 딕일 것입니다. 모비 딕, 에이헤브이 외쳤다. 그 하얀 고래를 알고 있느냐? 타시, 그가 내려갈 때 꼬리가 조금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게이 헤더가 천천히 말했다. 그 고래의 몸에는 한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꽤 많은 쇠창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선장, 크유이지가 간헐적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비틀리고 부서지듯이 마치 그는 말을 더듬었다. 마치 코르크스크류, AFE 외쳤다. 그래, 크유이지. 그 고래에는 우리의 쇠창이 모두 비틀리고 엉겨붙어 있어. 그래, 타시트고 그 고래는 폭풍 속에서 찢어진 조타처럼 고리로 흩날린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본 하얀 고래 잠모비 딕모비딕. 선장님, 스터벅이 말했다. 그는 스톱과 플래스크와 함께 이제까지 그의 상사를 점점 더 놀라며 지켜봤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무언가 깨달은 듯 보였다. 선장님, 저는 모비 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고래가 선장님의 다리를 가져간 고래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AFE 외쳤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그래, 스터벅. 그래, 모두들. 바로 그 고래가 내 다리를 가져왔다. 그 고래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를 다리 하나로 만든 고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양팔을 휘두르며 말없이 크게 외쳤다. 그래, 그래. 바로 그 저주받은 하얀 고래였다. 잔을 채워라. 잔을 채워라. 에이헤브이 외쳤다. 넘쳐 흐르는 주석잔을 받아든 그는 작살잡이들에게 무기를 가져오라 명했다. 그리고 그들을 키 근처에 줄지어 세웠다. 그들의 손에는 작살이 들려 있었고 그의 세 명의 항해사는 곁에서 창을 쥐고 서 있었다. 선원의 나머지 일원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원을 이루었다. 에이헤브는 잠시 동안 선원들 한 명 한 명을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마시고 돌려라. 그는 외치며 가득 채운 무거운 깃들이를 가장 가까운 선원에게 건넸다. 이제 선원들만 마신다. 돌려라, 돌려. 짧게 들이켜고 길게 삼켜라. 사내들아, 세월이란 이와 같다. 넘치던 생명도 단숨에 삼켜지고 사라진다. 시종, 다시 채워라. 자, 이제 내 용사들이여. 주목하라. 나는 너희 모두를 이 키 근처로 소집했다. 너희 세 항해사는 내 옆에서 창을 들고 서 있어라. 작살잡이들은 저기 그들의 무기를 들고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 용감한 선원들이여 나를 둘러싸라. 그리하여 내 어부 조상들의 고귀한 전통을 다시 되살려보자. 전진하라 항해사들이여 너희 창을 내 앞에서 교차시켜라. 극이 그렇게 말하며 그는 팔을 뻗어 서로 교차된 창들의 중앙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창들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강렬한 시선으로 스타벅에서 스톱으로, 스톱에서 플라스크로 눈길을 옮겼다. 그것은 마치 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무형의 힘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불같은 열정을 전이시키려는 듯했다. 그의 신비롭고 강렬한 기세에 새 항해사는 움츠러들었다. 스톱과 플라스크는 그를 피하려 고개를 돌렸고 스타벅의 정직한 눈빛은 완전히 바닥을 향했다. 헛된 일이로다. 에이헤브이 외쳤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너희 셋이 이 강렬한 충격을 한 번이라도 온전히 받는다면 내 안에 이 전기와도 같은 힘이 완전히 방전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너희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창을 내려라. 그리고 이제 항해사들이여 나는 너희 셋을 용맹한 작살잡이들에게 술시중을 들도록 임명하노라. 마셔라. 작살잡이들이여 마시고 맹세하라.
죽음을 부르는 고래잡니 뱃머리의 선자들이여. 모비 딕에게 죽음을, 우리 모두가 모비 딕을 죽이지 못한다면 신이 우리를 사냥하리라. 길고 날카로운 강철 잔들이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쳐흐르는 깃들이가 광란의 선원들 사이를 다시 한 바퀴 돌았다. 그때 아합이 자유로운 한 손을 흔들어 그들을 해산시켰다. 그들은 모두 흩어졌고 에이헤브는 조용히 자신의 선실로 사라졌다. 그날은 흐리고 무더운 오후였다. 선원들은 갑판에서 게으르게 빈둥거리거나 앞빛색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크유이지와 나는 우리의 보트에 추가적으로 묶을 매트를 짜는 일에 여유롭게 몰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분하며 마치 어떤 예고의 느낌을 주는 듯한 장면이었고 그 공기 속에는 약간의 몽상적인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로 인해 침묵 속에 있는 선원들 하나하나는 마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자아로 변한 듯 보였다. 나는 마를라인의 실을 긴 날실 사이에 넣으며 내 손을 셔틀 삼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크유이지는 옆으로 서서 물을 바라보며 때때로 그의 무거운 오크로 된 칼을 실 사이에 밀어넣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매트를 짜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이상하고 길고 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비현실적인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 소리가 날아오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그 미친 듯한 소리의 주인 타슈테고가 있었다. 그는 가끔씩 소리를 지르며 잠시 멈추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거기 분다. 거기 분다.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는 쪽.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이 한 무리야. 즉시 모든 것이 소란스러워졌다. 그가 물속으로 내려갔다. 타슈테고가 외쳤다. 그리고 고래들은 사라졌다. 빨리 보조원. 에이헤브이 외쳤다. 시간. 도우보이가 아래로 내려가 시계를 확인하고 에이헤브에게 정확한 시간을 보고했다. 배는 이제 바람을 피해서 항로를 바꾸었고 그 바람을 타고 조용히 나아갔다. 타슈테고는 고래들이 바람이 불고 있는 쪽으로 내려가며 사라졌다고 보고했기에 우리는 고래들이 바로 우리 앞쪽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뚜렷한 고래의 흔적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외침이 들려왔고 그것은 모든 눈길을 고래에서 거두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다크아네이헤브를 쳐다보았다. 그는 5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공기 속에서 새로 생겨난 듯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그때 유령처럼 보였고 조용한 속도로 갑판 반대편을 떠돌며 그들이 그곳에 매달려 있던 보트의 줄과 밧줄을 풀고 있었다. 그때 보트의 앞쪽에 서 있던 인물은 키가 크고 검은 피부를 가진 입술에서 날카로운 흰 이빨이 악마처럼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검은 면직물로 된 주름진 중국 자켓을 입고 있었고 같은 어두운 색의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검은색의 의상 위에 빛나는 하얀색의 따은 터번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살아있는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여러 번 얽혀 돌려놓은 것이었다. 이 동료들은 마닐라 원주민들 특유의 선명한 호랑이처럼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일부 성실한 백인 선원들은 그들을 악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령 같은 존재로 여겼다. 이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던 선원들이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에이헤브는 하얀 터번을 쓴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준비됐냐? 해달라. 준비됐습니다. 해달라는 반쯤 혀를 내두르며 대답했다. 그럼 내리라 들리냐? 아합은 갑판을 가로질러 소리쳤다. 내리라고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그들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 볼 수 없는 재빠름으로 배를 타고 롤링하는 배의 측면에서 보트로 뛰어들었다.
배가 선체의 바람이 가려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네 번째 보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보트에는 에이헤브이 타고 있었으며 선미 아래로 돌며 접근했다. 에이헤브는 보트의 뒤쪽에 서서 스톱, 플라스크에게 넓게 퍼져서 탐색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달러와 그의 동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다른 보트의 선원들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에이헤브 선장님, 스타벅이 말했다. 넓게 퍼져라. 에이헤브이 말했다. 모두 힘을 내서 뽑아라. 플라스크, 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작은 킹포스트가 즐겁게 말하며 큰 조타대를 돌렸다. 뒤로 밀어 그의 선원들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거기, 다시, 저기, 물고기야. 밀어라. 전 우란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마라 하지.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장님, 아치가 말했다. 전에 들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바코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카바코, 이 사람들이 도망친 자들이라고요. 플라스크 선장님, 힘을 내라. 내 친구들. 스톱은 그의 선원들에게 기운을 북돋으며 말했다. 왜 쳐다만 보고 있지? 저 친구들이 뭐야? 그들은 그냥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더 많으면 더 좋지. 밀어라. 밀어라. 신경 쓰지 마라. 악마들도 좋은 친구들이야. 자, 이제 다 됐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지 않다. 왜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야? 물어볼 게 있어. 어떻게 된 거냐고. 여기. 허리에 찬 날카로운 칼을 뽑으며 말했다. 모두 칼을 뽑아라. 이놈들아.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그렇지. 길게 강하게 해라. 밀어라. 그는 선원들에게 말할 때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그의 특이점이었다. 그는 선원들에게 가장 끔찍한 말을 해도 그것이 마치 농담처럼 들리게 했다. 그래서 그의 선원들은 기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했다. 그의 보트가 서로 가깝게 다가가자 말을 건넸다. 스타벅, 왼쪽 보트야. 거기, 잠깐 말해봐. 뭐지? 스타벅이 대답하며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말하면서도 그의 선원들에게는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사람이 보기에 그 순간 고래나 정어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흩어져 있는 흐릿한 흰빛 물결과 그것 위로 가늘게 퍼져나가는 증기만이 보였으며 그것은 바람에 따라 흐리게 날려가며 마치 흰 물결에서 흩어지는 흰 물방울처럼 보였다. 갑자기 공기가 마치 강철처럼 달궈진 판 위에 공기처럼 진동하고 떨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대기 속의 물결과 소용돌이 아래 그리고 얇은 물층 아래 고래들이 헤엄쳐 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서 나가며 마치 고래가 지나가는 길을 미리 알리는 전령처럼 보였다. 네 척의 배는 이제 그 한 점의 흐릿한 물과 공기를 좁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앞질러 나갔고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품 덩어리처럼 보였다. 당장, 좋은 녀석들. 스타벅이 그의 부하들에게 속삭이듯 그러나 극도로 집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 뻗어나오는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는 두 개의 조타침처럼 배 앞을 응시했다.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흰 물결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구름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져 가면서 고래들의 흔적은 물결에 선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배들은 더 넓게 퍼졌고 스타벅은 세 마리의 고래를 추적하며 뒤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의 돛은 펼쳐졌고 바람은 더욱 강해져 배는 미친 듯이 물속을 달려갔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배의 노는 거의 노출되지 않은 물결에 쓸려버릴 정도였다. 곧 우리는 넓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스타벅이 속삭이며 돛을 더 뒤로 당겼다. 이제 잠시 후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남았다. 저 흰 물결 다시 보인다. 바로 앞에 당겨라.
그 직후 양옆에서 두 번의 외침이 들리며 다른 배들이 고래와 맞붙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그 외침이 들리기도 전에 스타벅은 한 번 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일어나 라고 외쳤고 크유이지는 하포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스타벅의 얼굴에서 그 긴박한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마치 50마리의 코끼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 사이에도 배는 여전히 안개 속을 달려가고 있었고 파도는 마치 분노한 뱀처럼 우리 주위를 꼬고 있었다. 저게 그의 혹이다. 거기. 스타벅이 속삭였다. 배에서 짧고 급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크유이지가 던진 창이었고 그 한 번에 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밀려왔고 배는 앞쪽에서 암석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돛은 쓰러지고 폭발했으며 근처에서 뜨겁고 끓는 증기가 쏟아오르며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아래에서 지진처럼 구르고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모든 선원들은 하얗게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으로 던져지며 거의 질식할 뻔했다. 폭풍, 고래, 그리고 하포는 모두 하나로 섞였고 고래는 창에 가볍게 스치기만 하고 도망쳤다. 배는 완전히 침수되었지만 우리는 그 주위를 헤엄쳐 돌아다니며 떠다니는 노드를 주워서 배의 옆면에 묶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릎까지 바닷물에 잠긴 채 앉았다. 물은 배에 묻은 뼈와 판을 덮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배는 마치 바다의 산호배처럼 보였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는 그들의 방패를 부딪혔다. 폭풍은 온통 윙윙거리며 번개처럼 갈라지고 마치 프레리의 백색 불꽃처럼 우리 주위를 휘감고 있었다. 젖고 흠뻑 젖은 채에 얼어붙은 듯 덜면서 우리는 배를 포기하고 새벽이 다가오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개는 여전히 바다를 덮고 있었고 빈 랜턴은 배 밑바닥에 부서져 있었다. 우리는 모두 묵직한 밧줄과 돛대에서 나는 미약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놀라서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배가 우리를 향해 거의 길이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버려진 배를 보았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향해 헤엄쳐 갔고 파도에 부딪히며 힘겹게 올라탄 끝에 마침내 안전하게 배로 돌아갈 수 있었다. 크유이지. 내가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 위로 올라왔을 때 물을 털어내며 잿깃을 흔들고 있을 때였다. 크유이지. 내 좋은 친구.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그가 나처럼 물에 흠뻑 젖은 채 별다른 감정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스톱씨. 내가 그를 향해 말했다. 그는 기름 자켓을 입고 비를 맞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스톱씨. 전에 당신이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고래잡니들 중에서 우리 항해사인 스타벅씨가 가장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안개 속 폭풍 속에서 날아가는 고래에게 돛을 내린 채 가는 것이 고래잡니의 신중함의 극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나는 폭풍 속에서 배가 새고 있는 중에도 고래를 잡으러 갔었다네. 케이프 혼에서 말이야. 플라스크 씨. 내가 작은 킹포스트에게 말했다. 그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당신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크 씨, 고래잡리에서는 노를 젓는 사람이 죽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변할 수 없는 법칙인가요? 그걸 좀 더 작게 말할 수 있겠어. 플라스크가 말했다. 그래, 그게 법이지. 여기서 나는 세 명의 공정한 증인에게서 이 사건의 전모를 들을 수 있었다. 폭풍, 배의 전복, 바다 위에서의 불침번 같은 일이 이런 삶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래에 접근할 땐 내 삶을 노를 젓는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나는 그냥 아래로 가서 연 초안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유유이지. 내가 말했다. 가자. 너는 내 변호사이자 집행자이자 유산 상속자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왜 선원들이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원들만큼 이 일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없다. 이번이 내 해상 생활에서 네 번째로 하는 유언 준비였다. 이번 경우도 끝난 후 나는 한결 가벼워졌다. 내 마음에서 큰 돌이 하나 굴러 떨어졌다. 게다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마치 라자루스가 부활한 후 살아간 날들처럼 몇 달이나 몇 주의 추가적인 깨끗한 이득처럼 느껴졌다. 내 죽음과 장례식은 내 가슴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조용한 유령처럼 가족 묘지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플라스크, 이게 뭐야? 스톱이 외쳤다. 내가 만약 다리가 하나뿐이었다면 내가 나를 배에 태울 수 없었을 거야. 아만 암으로 된 발가락으로 구멍을 막는 일밖에 못했겠지. 오, 그는 정말 대단한 노인이야. 사실 저는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플라스크가 말했다. 만약 그의 다리가 엉덩이에서 완전히 떨어졌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럼 그는 정말 장애인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쪽 무릎과 남은 반쪽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꼬마야, 난 한 번도 그가 무릎을 꿇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고래잡니들 사이에서는 종종 논란이 되어 왔다. 항해의 성공에 있어 그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래잡니 선장이 그 생명을 고래 사냥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에이에브의 관점은 달랐다. 두 다리를 가진 사람조차 위험한 상황에서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제나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래 추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했다. 매 순간이 실제로 위험을 포함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고래잡리에 나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일반적으로 패커드호의 공동 소유자들은 분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에이에브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집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그가 배에 올라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래 사냥을 위한 진정한 헤드맨으로서 배를 할당받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 배의 승무원으로 5명의 추가 인원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패커드호의 소유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승무원 구성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대회 준비가 끝난 후 잠시 후 아합이 스스로 나서서 예비배의 노를 만들거나 그 배의 바닥에 추가적인 코팅을 하여 자신의 상하다리가 배 바닥의 압력에 잘 견딜 수 있게 만들거나 고래를 쏠 때 무릎을 댈 곳인 배의 앞부분을 신경 쓰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자 사람들은 모두 아합이 모비딕을 추격할 때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실제로 그 배에 승무원을 배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루, 일주일주일 지나고 쉬운 항해로 상하색 패커드호는 4개의 다른 조업지대를 서서히 지나갔다. 아조레스 제도 근처, 케이프 베르데 제도 근처, 플레이트 해역 소위 말하는 타플라타 강 입구 근처 그리고 세인트 헬레난 암족의 물속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인 캐롤 해역이다. 이후 물이 고요하고 달빛이 비치는 밤, 모든 파도가 은빛 두루마리처럼 지나가며 그 부드럽고 은은하게 부풀어 오르는 파도들이 마치 은빛 침묵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고요한 이 밤 은빈 물보라가 배의 갑판 앞에 보였다. 달빛에 비추어 그것은 천상의 모습처럼 보였고 바다에서 솟아오른 깃털 달린 반짝이는 신처럼 보였다. 이 물보라는 페달라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에게는 달빛이 비치는 밤마다 마치 나처럼 정밀하게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 망을 보고서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밤에 고래들이 보이곤 했지만 고래잡리들은 100명 중 1명도 그때 고래잡리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페달라가 몇 차례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뿜어낸다. 그 순간 모든 선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그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도 같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기쁨을 느꼈다. 비록 그 시간은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 외침은 매우 인상적이고 미친 듯이 흥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원들이 본능적으로 고래를 쫓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갑판을 빠르게 걷고 있던 에이헤브는 상급독과 완급돛을 올리고 모든 스턴세일을 펼치라고 명령했다. 가장 뛰어난 선원이 조타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각 마스트에 선원들이 배치되었을 때 패커드호는 바람을 맞아 굉음 속에서 내려왔다. 에이헤브의 한쪽 살아있는 다리가 갑판에서 활발하게 울리는 소리를 냈고 그의 죽은 다리는 마치 관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생과 사의 사이에서 걷고 있었다. 하지만 배는 빠르게 움직였고 그 은빛 물보라는 다시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선원들은 그것을 한번 보았다고 맹세했지만 두 번째로는 결코 볼 수 없었다. 그 불빛 같은 물보라는 거의 잊혀져 갈 무렵 며칠 후 같은 고요한 시간에 다시 나타났다. 모든 이들이 그것을 다시 보았지만 배가 그것을 쫓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밤마다 그렇게 반복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은밀하게 달빛 속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물보라는 다시 하루, 이틀, 혹은 3일 동안 사라졌다가 마치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는 동안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고독한 물보라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듯했다. 일부 선원들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보이든 얼마나 떨어진 위도와 경도에서 나타나든 그 물보라는 단 한 마리의 고래, 바로 모비 딕이 뿜어낸 것이라고 맹세했다. 잠시 동안 금이지의 물보라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이 선원들 사이에 퍼졌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더 멀리 끌고 가고 결국 그 괴물이 우리에게 돌진해서 가장 외진 곳에서 우리를 지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러한 일시적인 두려움은 너무도 막연하면서도 끔찍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요한 날씨 속에서 모든 푸른 평온함 아래에 어떤 악마적인 매력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배 앞쪽에 이상한 형체들이 물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녔다. 우리의 뒤쪽에는 불가사의한 바다 까마귀들이 날고 있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조타줄에 이들 새들이 앉았고 우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붙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배가 떠돌고 있는 사람 없는 배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에이헤브는 그의 상하 다리를 고정된 자리에 꽂고 한 손은 마스트에 붙잡고 몇 시간 동안 바람을 바라보았다. 그가 서 있는 동안 가끔 내리는 눈발에 그의 눈썹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선원들은 위험한 파도가 배의 앞부분을 부딪히며 그들을 뒤로 몰아내자 배의 난간에서 줄을 매고 흔들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이때 아무 말도 없이 아합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감정 없이 서 있었다. 남동쪽 케이프에서 멀리 떨어진 크로제트 섬 부근에서 바다에는 고래잡리 배인 고니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배가 나타났다. 그것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나는 포물선 위에서 그 배를 바라보았다. 이는 먼 바다에서 고래잡리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집을 떠난 고래잡리 배가 나타난 것이었다. 마치 파도가 양모를 짜는 것처럼 이 배는 마치 갇힌 바다코끼리의 해골처럼 창백했다. 배의 측면 전체에는 길게 붉어진 녹이 흐르는 자국이 있고 돛대와 배의 구조물은 마치 서리가 내린 나무처럼 덮여 있었다. 오직 아래쪽 돛만 펼쳐져 있었다. 그 배에는 길고 수염이 난 조타수들이 세 개의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 있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마치 짐승의 가죽처럼 낡고해져서 거의 4년간의 항해를 견딘 기적적인 의상 같았다. 철제 고리로 마스트에 고정되어 그들은 한없이 깊은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 배와 거의 나란히 항해할 때 우리의 마스트 꼭대기와 그들의 마스트 꼭대기가 거의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지만 그들은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들의 배가 지나갈 때 갑판에서 들려오는 호출 소리가 들렸다. 흰 고래를 보았느냐. 그때 선장이 창백한 배의 난간에 기대어 나팔을 입에 대려고 했지만 나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다.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 나팔 없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배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흰고래의 이름이 다른 배에 처음 언급되었을 때 선장 에이헤브는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배를 타고 이 낯선 배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바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에게서 떠나려는 거냐? 에이헤브는 물속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그 어조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조타수를 향해 배를 향한 바람을 타기 위해 말했다. 헬름을 올려라. 전 세계를 향해 계속가라. 앞으로 설명될 고래 사냥 장면과 이와 비슷한 다른 장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서 마법적이고 때로는 끔찍한 고래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고래잡리에서 처음 사용된 줄은 최고의 대마로 만든 것이었으며 일반적인 밧줄처럼 기름을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름을 뿌려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밧줄이 더 유연해져서 조타에 편리하지만 고래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마줄은 고래를 사냥할 때 긴밀히 감아야 하므로 너무 유연하면 안 된다. 또한 기름이 그다지 강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래잡리에 쓰이는 줄은 강도와 내구성보다는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아메리카 고래잡리에서는 대마 대신 마닐라 줄이 거의 전면적으로 사용되었다. 마닐라 줄은 대마보다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훨씬 강하고 부드럽고 탄력성이 뛰어난 줄이다. 또한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대마보다 훨씬 아름다워 배에 잘 어울린다. 대마는 어두운 색깔의 밧줄 같지만 마닐라는 금발의 순백한 색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고래줄의 두께는 약 3분의 2인치로 처음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험을 해보면 하나의 실타래가 120파운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전체 줄은 약 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길이는 보통 200가닥 이상이고 배의 뒷부분에 있는 통의 나선형으로 감겨 있다. 이 나선형 코일은 마치 치즈 덩어리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심장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새로 관이 있다. 고래줄을 감을 때 이 줄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엉키면 손이나 다리 아니면 몸 전체가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하푼잡이는 이 작업을 거의 하루 종일 하기도 한다. 줄을 높이 들어올린 뒤 다시 통에 넣기 위해 한 사람씩 기울이며 엉킴없이 감아야 한다. 영국의 배들은 하나의 통 대신 두 개의 통을 사용한다. 이 두 개의 통은 더 작아서 배에 더 잘 맞고 배에 부담을 덜 준다. 반면
아메리카 배는 통이 약 3피트 정도 크기 때문에 배의 크기와 두께에 비해 너무 크고 무겁다. 또한 이 통은 고래줄을 감은 후에 캔버스 덮개를 씌우면 마치 결혼 케이크처럼 보인다. 고래줄의 양 끝은 모두 노출되어 있다. 아래쪽 끝은 묶음이 되어 통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서 통의 가장자리를 지나 바깥쪽으로 늘어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약 고래가 너무 깊이 잠수하여 줄을 모두 끌어내면 추가 줄을 연결하기 위해 다른 배에서 줄을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고래가 줄을 빠르게 끌어내면 배가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와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배는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가게 되어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제 고래잡리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고래줄이 빠져나가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증기기관의 회전 부품들 사이에서 몸을 굴리고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며 배가 흔들릴 때마다 좌우로 휘둘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다의 고요함이 사실은 폭풍의 전조처럼 두려운 것처럼 고래줄이 잠잠히 감겨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래잡리에서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것이 일상처럼 느껴진다. 다음 날은 매우 고요하고 더운 날이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던 피코드호의 선원들은 그처럼 고요한 바다에 의해 유도된 졸음의 주문을 쉽게 저항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항해하던 인도양의 이 부분은 고래잡리들이 말하는 활발한 지역이 아니었다. 즉, 리오데 라 플라타나 페루 인근 해안의 지역처럼 돌고래, 비늘고기, 날고기와 같은 활발한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보다는 그보다 적은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곳이었다. 나는 포레마스트 위에 서 있었다. 내 어깨는 늘어진 로얄 쇠사슬에 기대어 있었고 나는 마치 마법에 걸린 공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유유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런 결단력도 견딜 수 없었고 그렇게 꿈결 같은 기분 속에서 나는 모든 의식을 잃었다. 결국 내 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정신은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정신을 완전히 잃기 직전 나는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메인과 미젠 마스트에 있는 선원들은 이미 졸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은 듯이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흔들 때마다 아래에서는 잠든 조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도 게으른 크레스트를 흔들며 고요하게 흐르고 동쪽은 서쪽을 향해 고요하게 흔들리고 모든 것 위에 태양이 있었다. 갑자기 애 닫힌 눈 속에서 거품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손은 쇠사슬을 꽉 잡았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친절한 힘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충격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 배의 리를 바로 밑에서 40척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정액고래가 배처럼 뒤집혀 물속에서 구르며 떠 있었다. 그의 넓고 윤이 나는 등은 아프리카인처럼 검고 햇빛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빛났다. 그러나 느리게 바다의 고랑을 따라 움직이며 간간히 평화롭게 분수 같은 물줄기를 뿜어내는 그 고래는 마치 평온한 오후에 담배를 피우는 상류층 시민처럼 보였다. 그리고 배의 모든 곳에서 세 병의 마스트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다. 보트 준비해라. 왼쪽으로 AHAV 외쳤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며 조타수가 조타를 내리기 전에 AHAV는 재빠르게 키를 돌렸다. 선원들의 갑작스런 외침이 고래를 놀라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보트가 내려지기도 전에 고래는 위험있게 방향을 틀어 헤엄쳤다. 그러나 고래는 천천히 물결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수영했고 결국 아합이 아직 그가 완전히 놀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명령을 내렸다. 모든 사람은 조용히
한 사람도 소리 내지 않고 속삭이듯 말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온타리오 인디언처럼 보트의 난간에 앉아 조용히 노를 저었다. 고요함이 그들의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슬쩍 쪼다가면서 그 거대한 생물이 수면 위로 날카롭게 꼬리를 들어 40피트 이상 높이 솟구친 뒤 다시 보이지 않게 가라앉았다. 꼬리가 보인다. 외침이 울려 퍼지며 스톱은 자신의 담배에 불을 붙여 피기 시작했다. 그제야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고래의 잠수 시간이 끝나자 고래는 다시 떠오르며 이제 스톱의 보트와 훨씬 가까운 곳에서 나타났다. 그곳은 다른 보트들보다 더 가까워졌다. 스톱은 이제 고래를 잡을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래는 이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조용히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 노를 내리고 배는 더 큰 소리로 고래를 쫓기 시작했다. 고래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위험을 인식하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며 빨리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시작해라. 시작해라. 내 친구들. 서두르지 마라. 충분히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시작해라. 천둥 소리처럼 시작해라. 스톱은 담배를 물고 말하며 외쳤다. 시작해라. 자, 다 시작해라 하지만 차분히 쉬어. 쉬어 그냥 시작해라. 마치 죽음과 악마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 그게 다야. 시작해라. 우호, 머히. 겔 헤더가 대답했다. 마치 전쟁의 함성을 하늘로 울리며 모든 노젓는 사람들이 그 인디언의 강력한 첫 번째 박자에 맞춰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의 광란의 외침은 다른 외침들에 의해 응답되었다. 키히, 키히. 다구가 외치며 앞으로 뒤로 흔들리며 자리를 잡았다. 카라, 쿠루. 크유이 크유이 지은 마치 그가 먹을 그레나디어 스테이크를 즐기듯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 외침 속에서 배는 바다를 가르고 갔다. 그동안 스톱은 그 앞에 여전히 위치하며 계속해서 선원들을 격려하며 담배를 물고 있었다. 마치 절망적인 사람들처럼 그들은 당기고 밀며 싸웠고 결국 기쁨의 외침이 들려왔다. 스톱이 잡은 고래는 배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우리는 세 척의 보트를 이어서 연결하여 그 사체를 패커드호로 천천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끌고 있는 고래는 마치 대형 화물을 끄는 듯 했고 그 속도는 그야말로 느리고 무거웠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패커드호의 주요 기둥에 걸린 세 개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희미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곳으로 다가가자 이예브 선장이 배의 난간에서 몇 개의 등불을 내리고 있었다. 고래의 시체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에이헤브는 고래를 묶을 준비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등불을 한 선원에게 넘기고는 선실로 돌아가서 아침까지 다시 나오지 않았다. 고래가 죽은 후 에이헤브 선장은 그 고래의 사체를 다루는 데 있어 평소와 같은 활동성을 보였지만 그 죽은 고래를 바라보며 불만족이나 조조함 혹은 절망감이 그를 휩싸고 있었다. 그가 고래를 보며 느낀 감정은 모비딕을 처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른 고래를 잡아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잠시 후 패커드 호이 갑판에서 사람들이 앵커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체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체인은 고래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배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래는 배의 선미에 머리를 묶고 선두에는 고리를 묶인 채로 배에 가까이 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두 개체는 서로 거대한 힘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잠시 덧붙여 말하자면 배가 고래를 묶을 때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리는 고래의 고리 부분이다. 고래의 꼬리는 다른 부위보다 더 무겁고 그 유연성 덕분에 죽은 후에도 물속에 깊숙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보트에서 손을 뻗어 그 부분을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작은 튼튼한 줄에 나무 부표와 중간에 무게가 달린 장치를 연결하고 그 다른 쪽 끝은 배에 고정시킨다. 이 줄을 이용해 고래를 감싸고 체인을 묶으면 고래의 꼬리 부분에 체인을 쉽게 고정할 수 있다. AF의 갑판에서 조용히 있긴 했지만 스톱은 고래를 잡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평소에 차분한 성격을 자랑하는 스타벅은 잠시 동안 스톱에게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스톱의 이색적인 흥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이유가 있었다. 스톱은 고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내가 잠들기 전에 다그, 너는 고래의 작은 부위를 잘라서 가져와라. 이 장면에서 스톱이 고래의 특정 부위를 즐기려는 이유는 일부 낸터켓 사람들이 고래의 특정 부위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래의 끝부분, 즉 부드러운 부분이 그들의 입맛에 맞았다. 자정이 지나 그 고기 조각은 잘라져 요리되었고 두 개의 정유등으로 비추어지며 스톱은 마치 사이드보드처럼 그 앞에 서서 식사를 시작했다. 그날 밤 고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스톱뿐만이 아니었다. 수천 마리의 상어들이 죽은 고래 주위를 떠돌며 그 지방의 고기를 나눠 먹고 있었다. 잠자는 선원들은 그들의 상어가 배 밑에서 배를 때리는 소리에 놀라곤 했다. 그 상어들은 배를 지나가며 고래의 지방을 잘라 먹고 있었다. 그 상어들의 활동은 마치 기적처럼 보였고 어떻게 그런 큰 덩어리에서 고기 조각을 자를 수 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스톱은 그런 먹이 싸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고래 고기와 함께 자신의 만찬을 즐기며 주방장, 주방장, 그 늙은 플리스는 어디 갔지? 라고 외쳤다. 늙은 흑인 주방장 플리스는 불쾌해하며 그를 깨운 시간에 짜증을 내며 서서히 다가왔다. 필리스는 걸음이 불편해 주방에서 나와서 스톱의 식사를 도왔다. 요리사 라고 STU 비비는 빨리 붉은색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가 좀 과하게 구워지지 않았나? 요리사, 이 스테이크를 너무 많이 두들겼어. 너무 부드럽잖아. 내가 항상 말하지 않나? 좋은 고래 스테이크는 질겨야 한다고? 저기 상어들이 보이지 않나? 그들은 질고 드문드문한 걸 선호하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지. 요리사,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 그들에게는 예의 있게 먹으라고.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고. 내가 내 목소리도 못 듣겠어. 가서 요리사 전해줘. 그렇게 해서 요리사인 플리스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받으며 앰플을 하나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의 난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 손으로 램프를 내려 바다를 비추며 다른 손으로 집게를 흔들며 상어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STUBB는 몰래 따라가며 그의 말을 엿들었다. 친구들, 난 여기선 어이들에게 말하러 왔어. 그 시끄러운 소리 그만둬. 들리지 않나? 그 입술을 비비는 소리 그만둬. STUBB 선장님이 말하시길 너희는 배불리 먹어도 좋지만 그 소리는 그만 내라고 하셨다. 요리사, 여기서 STUBB가 끼어들며 그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요리사, 저렇게 욕을 하면서 설교할 수 있나? 그렇게 죄인들을 전도하는 게 무슨 방법이냐? 그럼 내가 가서 전도해봐. 요리사는 불만 가득하게 돌아갔다. 아니, 요리사, 계속해. 계속해. STUBB가 말했다. 좋아. STUBB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렇게 그들을 유도해봐. 그렇게 해. 계속 해봐야 소용없어. 그놈들이 계속 싸우고 꼬리치며 서로를 괴롭힐 거야. STUBB 선장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배불리 먹을 때까지 소용없어.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 그들은 잠들어 버릴 거야.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 들을 거야. 내 말도 그와 같아. 그럼 축복의 말을 해줘. 요리사, 나는 내 저녁을 먹으러 갈 테니
이렇게 해서 플리스는 두 손을 들고 상어떼를 향해 축복의 말을 했다. 이 시끄러운 친구들, 최대한 시끄럽게 해. 뱉어질 때까지 먹어라. 이제 요리사 라고 STUBB가 말했다. 너는 바로 거기서 서서 내 말을 잘 들어. 모두 듣고 있다. 라고 플리스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좋아. STUBB가 스테이크를 계속 먹으면서 말했다. 그럼 이제 이 스테이크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첫 번째로, 너는 몇 살이냐, 요리사. 그게 스테이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요리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너 몇 살이냐, 요리사. 약 90살이라고들 한다. 요리사는 우울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너는 거의 100년을 살았으면서 고래 스테이크를 아직도 제대로 못 굽는다는 말이냐.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또 한 번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어디서 태어났냐, 요리사. 배 위에서 로어노크 강을 건너던 페리에서 태어났어. 페리에서 태어났다고? 그건 좀 이상하네. 하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말해줘. 로어노크 지역이라고 했잖아. 요리사는 짜증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니, 요리사. 내가 말한 걸 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군. 내가 말하려는 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고래 스테이크를 제대로 요리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못 굽는다니.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다. 돌아와, 요리사. 여기 집게를 가져다 줘자. 이 스테이크를 한번 보고 이게 제대로 구워졌다고 생각하냐? 집게를 가져라. 이걸 맛봐보라고. 말없이 요리사는 입을 벌려 한 입 먹어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맛본 스테이크 중에서 가장 잘 구워졌어. 즙이 많고. 요리사, 내일 밤 중간 순찰 때 고기 커틀릿을 준비해 줘. 들었지? 이제 가렴. 이봐. 멈춰. 가기 전에 절이나 해. 다시 말하지만 고래볼은 아침에 준비해 둬 있지 마라. 원하는 대로 고래가 그를 먹어버리면 좋겠다. 그가 고래를 먹는 대신 정말이지. 노인이 불평하며 다리를 절면서 자신의 해먹으로 갔다. 남태평양에서 고래를 잡을 때 고래를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끌어온 뒤 밤늦게 그 고래를 옆에 끌어놓았을 때 일반적으로 바로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작업은 매우 고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며 모든 선원이 그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은 모든 돛을 내리고 키를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고정시키며 나머지 선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간 동안은 앵커 감시를 해야 한다. 즉, 2명씩 작을 지어 1시간 동안 교대로 갑판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특히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는 이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상어들이 고래의 시체 주위에 엄청나게 몰려들기 때문이다. 만약 고래가 6시간 정도 그대로 둔다면 아침에는 거의 뼈대만 남을 정도로 상어들이 먹어버린다. 그러나 다른 대다수 바다에서는 상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서 때때로 그들의 끔찍한 식욕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날카로운 고래잡니 삽으로 그들을 자극해내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상어들을 오히려 더 흥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피코드 호의 상어들은 달랐다. 물론 그런 광경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그날 밤 배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바다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치즈 같았고 그 안에 상어들이 마치 그 치즈 속의 구더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스톱이 저녁을 마친 후 앵커 감시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따라서 퀵회그와 한 명의 예고직 선원이 갑판에 올라왔을 때 상어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었다. 그들은 곧바로 고래를 해체하기 위한 고래잡리 작업대와 3개의 랜턴을 배 밖으로 내리며
그 빛이 탁한 바다 위에 긴 광선을 드리웠다. 그때 두 선원은 날카로운 고래잡니 삽을 휘둘러 상어들의 머리를 깊숙이 가격하며 끊임없이 상어들을 처치해 나갔다. 상어들의 유일한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두개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고 이로 인해 정확한 타격이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창어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상어들의 시체와 그 유령을 건드리는 것도 위험했다. 상어의 뼈와 관절에는 마치 신성한 생명력이 남아있는 듯했다. 고래 잡리삽은 최고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한 사람의 손바닥만큼 크다. 그 모양은 일반적인 정원용 삽과 비슷하지만 측면은 평평하고 윗부분은 아랫부분보다 훨씬 좁다. 이 도구는 항상 날카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종종 면도날처럼 날을 갈아준다. 삽에 붙은 손잡이는 보통 20에서 30피트 정도의 뻣뻣한 장대가 들어간다.